네, 최근 북한 고위 인사들의 잇단 망명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사들 가운데에는 최고인민회 대의원을 비롯해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했던 인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최근 북한 관련 주요 이슈들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인사들이 제3국으로 망명을 하거나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대한 불안감, 부작용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원인 중에 하나죠. 네. 원인이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공개 처형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형당한 사람들이 워낙 중량급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냈다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이제 공포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과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과제들이 많으니까 돈을 벌어오라. 네. 돈을 충성자금을 보내라는데 못 벌어오면은 야, 내가 경제적으로 어디 땅을 팔 수도 없고 돈을 못 벌면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두렵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비리가 또 있을 수 있죠. 네. 개인적으로 비리가 저지르는데 그게 발각이 됐다. 네. 그럼 어차피 숙종당하고 벌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탈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오는 거 보면 뭔가 체제 자체,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의 기본적인 문제가 이런 거를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북한 경제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넉넉지 못하니까 북한 경제라도 좋으면 잘 사는데 왜 나오겠습니까? 못 살고 힘들고 한데 자기 개인적인 처벌까지 당할 것 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대량으로 막 나오는 거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상황은 좀 고위층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게 혹시 북한의 붕괴 쪽으로 가는 조짐이 아닐까 이렇게 신중하게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망명설이 나온 인물들을 보면 인민무력부 상장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 상당히 고위급이거든요. 장성택 처형 이후에 어떤 고위급을 중심으로 좀 어떤 공포심이 극에 달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숙청 양상들을 봤을 때 좀 형태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장성택 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선대가 그 유훈으로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뒤에서 후견을 하라고 역할로 세우는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을 처형한다는 거는 내가 1인자로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현영철 처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현영철은 자기가 그야말로 믿고 데리고 쓰던 사람을 갖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쳐낸 이런 형식인데, 결국 이제 그 장성택 처형과 현영철 처형의 그 차이를 점을 봤을 때는 결국 김정은이 통치하는 스타일이 심지어는 자기가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쳐내는 스타일이 됐구나. 라고 아마 그 고위층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최근에 그 탈북하신 분들 그런 현황을 보면요. 한 매년 한 1000여 분 정도 이제 넘어오는 이제 그런 형식이었다가, 가장 심했던 게 이제 2007년, 8년, 9년 이때 해서 거의 2,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정점 찍었을 때는 한 2,900명까지 이제 오셨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 2012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차단을 해서 이제 한 1,000명대로 다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고위층이 넘어온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또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 더 꼭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내려왔다라는 지금 언론의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121 사태 때 넘어왔던 박재경이 심지어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넘어왔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 보도들이 나올 때는 좀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너무 이런 탈북자 보도에 관해서 좀 언론들이 너무 좀 이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조금 좀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고위층이라면 말이죠. 감시도 할 거고 동선도 노출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잇따라 망명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차피 자기가 숙청당하고 처형당할 것 같으면 목숨 걸고 이제 나오는 건데, 고위층이기 때문에 망명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가요? 왜냐하면 고위층이니까 특권을 누리니까 이동이 자유로울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김정은의 어떤 고위층에 대한 어떤 감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고위층이라 그래도 자기 혼자 도망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나이 꽤 된 사람이면 손자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네네.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 혼자만 목숨 부지하려고 나오기보다는 지금 저 39호실 부부장이라는 이모 씨라는 분은 가족들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에 대해서 미리 대피를 시키거나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2009년에 김정은이가 이제 사실상 이제 정권을 실력자가 됐을 때 이 외교관 같은 사람들은 가족들은 평양에 놔두고 혼자 가라, 볼모로 놔두고 가라 했는데 김정은이가 많이 풀어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족들도 외국에 같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그냥 단숨에 야 우리 내일 밤에 그냥 저 북한에서부터 이제 이탈해서 한국으로 가자라고 결심해서 쉽게 이탈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작년 12월에 보면 김정은이가 작년 11월 달에 장기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귀국시켜라라고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자기가 2009년에 이 가족들도 뭐 인간적으로 뭐 가치가 있게 해줘라 이렇게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막 이탈이 막 되니까 예. 다시 부랴부랴 수습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가족들 데리고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 같이 나가거나 또는 평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특권을 이용해서 외국에 보내놓고 네.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자기도 나오는 그런 수법을 쓰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초점을 가진 건 김정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그 리더십 아까 우리 양 선생님도 잘 얘기하셨지만 탈북자 자체의 수는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안 느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도 나가지 못하게 국경을 철저히 감시하고 네. 중국도 자꾸 탈북자들 안에 자기도 골치 아프니까 중국도 지켜요. 네. 그러니까 탈북자 수는 줄었지만 지금 문제는 체제를 지탱하는 최상층부에서 지금 이탈 현상이 있다는 거는 이건 뭔가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금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감시가 허점이 있거나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북한이 그렇게 만만한 사회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그만큼 감시하는 체제 자체도 좀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렇게 올해 2월에 보면은 왜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얘기를 하다 보면 튀다 못해서 보위부까지 튀냐라는 이제 도망을 가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만큼 지금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기구인 어떤 감시 체제조차도 많이 좀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고요. 사실 이런 시기에야말로 우리가 뭐 북한에서 고위층이 많이 넘어온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라 되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북한은 체제 지켜야 됩니다. 체제 지키려고 하면은 체제를 다잡기 위한 뭔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죠. 바로 이럴 때야말로 어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되려 이럴 때일수록 좀 경계의 태세를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생화학무기연구소 연구원도 이 생체 실험 자료를 들고 유럽으로 망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저균 성능 강화 실험 또 살인가스 실험 등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무기들입니까? 뭐 당연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탄저균 같은 경우는 생물학 무기고요. 살인가스 경우는 이제 화학 무기입니다. 이런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엄청나게 치명적인 무기 체계이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핵을 가지지 못하는 나라가 사용하는 네. 그 가난한 자의 핵무기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사실은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에 메르스 사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바이러스를 풀어놓고 나면은 나중에 푼 쪽도 통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같은 걸 뭐 개발하지 않는 한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물학 무기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탄저균의 경우는 조금 좀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탄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 같은 동물에게서 발현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전염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그쪽에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무기로서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쪽에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치명률도 그 어떤 사상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무기화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살인가스니 VX가스니 같은 네.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화학 무기로서 활용하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뭐 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 같은데 캐니스터 형식으로 집어넣어서 발포만 하더라도 해당 지역은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네. 북한이 지금 우리가 핵 때문에 지금 자꾸 이 화생방 무기를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핵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게 이 네. 화생방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도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핵무기라는 거는요. 사용했다 그러면은 북한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보복하면 그냥 단숨에 그냥 다 전멸시켜 버릴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쓸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생화학 무기가 오히려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생화학 무기 뿌려놓고 발뺌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네가 안 했다. 지금 뭐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를 뭐 사용했는데 그 반군이 사용했다라고 정부군이 그러고 저 반군은 또 정부군이 사용했다고 그래서 누가 했는지도 모를 지경이 되고 그러니까 이 생화학 무기는 북한이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5천 톤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탄에다 그냥 그 탄두로 만들어서 그냥 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정말 사실이라면 네네. 국제사회의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네. 더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테고 이게 사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모 프로그램에 보면 미국도 과거에 원자탄의 무슨 방사능 효과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 같은 것도 한 적도 있는데 그건 워낙 오래돼 가지고서는 뭐 전 세계 공분을 자아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북한이 지금 가뜩이나 뭐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인권에 정말 볼모지대 사각지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반체제 인사들을 모아놓고 이건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니까 생체 실험을 한다. 그것이 이제 사실로 이게 문서로 확인되면 북한은 그야말로 더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핵 개발의 미사일 시험에 생화학 무기 실험까지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대비해서 최첨단 타격 수단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내놨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를 그냥 위협하려는 건지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이 군사 쪽 관련돼서 위협 발언을 할 때는요, 네. 이게 근거 없이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뭔가를 준비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준비할 카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단순히 북한 자체가 어떤 기술력이 없고 하니까 뭐 개발을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보시다시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다음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순항 미사일. 이전에는 그냥 그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기술 수준의 어떤 그런 뭐랄까 표적기를 개조한 거를 선보인 바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 초음속으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항모 전력에서 활용을 네. 한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요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활용할 때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사실은 만약에 이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활용을 했을 때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북한은 지금 생각을 해낼 것이다. 그다음에 네. 이게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그러니까 벌써 2년 전 7월, 바로 이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천강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쿠바에서 무기를 실어가지고 해서 오다가 파나마에서 이제 적발이 된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중고 무기들이라도 해외에서 자꾸 도입을 해가지고 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중고 무기가 낡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충분히 기술 같은 것들을 뽑아낼 것들도 있고요. 북한이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설계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첨단의 무기 체계들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언제나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실현시킨다는 걸 북한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실현 가능할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좀 굉장히 좀 그 안이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에 뭐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들로서는 사드를 배치해도 사드 포대가 뭐 한 2조 원 들여서 뭐 한국이 내든 미국이 내든 네. 저는 뭐 한국이 내는 건 좀 어리석다 이렇게 저는 보는 편이지만 어쨌든 간에 한 포대가 들어와도 72발이에요. 근데 북한의 미사일은 1000개 가량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막을 수 없다는 건 북한이 알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노리는 건 뭐냐면 사드를 갖다 놓는다면 너희들도 대량 살상 무기 뭐 우리는 사실 방어 무기인데도 그걸 갖다 놓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할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를 하나 짚어 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자꾸 부각을 시켜서 중국을 자극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북한한테 지금 사갑게 대하는데 네. 봐라.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거는 미국이 한국을 동맹이란 걸 활용해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너희를 겨냥하는 한국하고 오히려 친하고 우리를 남대호하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북중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라고 해서 북한은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걸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그 사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좀 어떨지 모르지만 사드라는 거는 사실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 대비 이렇게 효과가 무슨 양 선생님은 다른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이 미국의 MIT 교수도 최근에 이건 도저히 그 비용 대비 너무나 효능이 적다. 그러니까 한국이 차라리 스스로 개발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미국의 저명한 교수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드 배치하는 건 심리적으로는 대단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과연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아낼 수 있느냐 할 때 상당히 제한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과거에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 우리가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했잖아요. 그때 전술핵 무기를 철수했으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상 전술핵 무기를 다시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전술핵 재배치하는 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드를 배치해서 한중 관계만 나빠지느니 명분 있는 차라리 전술핵 무기를 배치한다 그러는 게 그게 더 억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일 이희호 여사의 방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북한도 좀 그동안 나온 얘기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신호를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은 이 방북 자체가 그 이제 작년 말 정도에 그 김양건 위원장이 그 이희호 여사 측으로 방문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문건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방북은 뭐 거의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건은 이미 충분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도 보면 그 이희호 여사님 측에서도 보면 굉장히 이쪽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이제 그 실무진 쪽에 의하면은 거기에 지금 이제 억류된 우리 대한민국 인원들도 가능하면 좀 데려올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저는 어쨌거나 뭐 안보를 바라보는 입장이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발에서는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대화의 기회가 있다면은 네. 그것이 누구간에 상관없이 최대한 이런 대화의 기회는 여는 것이 그것이 어떤 안보에 있어서 되려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김정은이 자기 친서를 보내서 네. 이 그 따뜻한 날에 오셔가지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 이렇게 이희호 여사가 가시겠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김정은이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초청해놓고 만나주시다 한다면은 네. 결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은둔의 지도자로 아직 다른 국가 원수들 만나고 있지 않지만 이희호 여사는 부담 없이 만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희호 여사의 그 남편이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자기 아버지랑 정상회담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 지도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효과도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희호 여사가 하면 반드시 전 만나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주요이신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